안녕하십니까. 레슨몬 채널의 배진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이. 다시 하니까 더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레슨몬 TV의 뱃사고입니다. 오늘은 인모스터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님께 먼저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자문사입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 고객, 법인 고객에게 자문을 직접 하는 그런 자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장재창 대표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장재창 대표님은 신영증권 대치금융센터 지점장을 영임하셨고 2009년 매경 이코노미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PB50인에도 선정되셨으며 ETF 투자의 대가, PB들의 선생님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투자의 지도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유튜브에서 출판 기념회도 가졌던데요. 네. 그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조만간에 책을 내는데 이제 하셔야죠. 어제 저도 봤거든요. 네.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쓰시는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잘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락 주시던데 두 번째 책은 요런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오시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당분간 절대 생각 못 합니다. 이렇게 너무 고생했어요. 그렇죠. 이게 쓰는데 시간이 엄청 힘드시죠? 그리고 보니까 뭐 PB 상대로 뭐 세네 번의 강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네 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예, 한 10몇 년 했는데 저는 강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더군다나 제가 올해 PB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는 그 주제에서는 그래도 1타입니다, 제가. 여의도 1타 강사죠. 주로 어떤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투자 상담 관련된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PB들은 투자 상담을 하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은행, 증권에 PB분들은 거의 저를 다 보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예. 올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년 동안 매달 한 3-4번씩은 계속 출강을 했는데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지치진 않더라고요. 저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와. 그리고 또 뭐 유튜브도 활동하고 계시죠? 예, 2019년도인 것 같은데 10월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제가 두려워하고 뭐 PB들 앞에서는 오래 강의해왔지만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 앞에서 한 적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중간에 터져서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공포가 극대화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주마다 이제 뭔가 안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 때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네요. PB들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잡아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떠냐면 이것 좀 특이한 건데 뭐냐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제가 보통 잘하는 표현이 새가슴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이 멀티플 같은 거를 낼 때 예전처럼 못 내죠. 맞아요. 축소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다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고객분이 오시면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낸 이 책처럼 저는 사이클이나 이런 걸 한 4번 정도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있던지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잘 알아야 성공하는 건데요. 저도 뭐 사실은 진짜 그렇게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내용이 상당히 좋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게 아까 책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가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았다면은 솔직히 정말로 배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정말 다음번에는 꼭 놓치지 마셔야죠. 이게 조금만 1년만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대신 또 보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책이 보면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위험 신호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을 잘 알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신호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계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을 때 그 일들의 자체에 너무 질리거나 놀라서 좋은 자산들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떠나거나 사실 이제
봄이라는 그런 아주 호황 그 투자에 아주 유리한 기간이 끝나기는 해 가지만은 아직 여름이라는 또 한 번의 커다란 그런 실적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지 말고 지금 한 두세 달 조정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셨거든요. 근데 한 번에 더 큰 기회를 누려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를 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참조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거나 다음 사이클이 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판단하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 주신 위험이라고 했던 제가 제시한 그 테이퍼링하고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그 자체가 시장의 폭락이나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잘 따져보면 작년도에 시장을 움직여갔던 요인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이었는데 이제 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고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이기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따져보면 작년도에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이 와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급락을 하는 그래서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오면 지나간 한 4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한 3가지 정도 정책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요거를 이제 MP1, 2, 3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리를 오르내리는 게 당연히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죠. 두 번째는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 그래서 정부가 타겟팅된 곳으로 돈을 넣어주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다 비상통화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시작되는 거고 요 단계도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나누는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테이퍼링은 사실 수도꼭지를 잠그다 뭐 이런 뜻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달 사주던 시장에 공급하던 그 중앙은행의 그런 그 채권 사주는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고요. 지나간 번에는 어땠냐면, 매달 100억씩 줄여갔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모든 채권 매입을 줄여서 멈춘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나간 번에 금리는 어떻게 올렸냐면 2015년 12월에 한 번, 2016년 12월에 한 번,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요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축소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어려워졌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채권을 사줬던 이 채권들이 어디 있냐면 연준의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채권을 시장에 아예 내다 놓는 팔아버리는 그러면 정말 시장에 아주 구체적인 돈을 연준이 가져가서 연준 창고에 돈이 쌓이게 되는 요 단계가 사실은 긴축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3단계가 하나도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그런 어떤 부양책에 의해서 살아났을 때만 테이퍼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경기가 좋아질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아직도 엄청나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아직 뭐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질에 지쳐서 사실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는 2013년도에 버냉키 텐트럼이라고 해서 발작이 왔었는데 버냉키 그때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동성을 줄이는 거 그거 말만 했는데 한 6개월은 아주 바짝 시장이 힘들었고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그 뒤에 오히려 금리가 발작으로 올라갔던 금리가 오히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알러지처럼 그렇게 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말만 해도 발작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극히 중앙은행이 조심하고 있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건 중앙은행도 공부를 하는 거죠. 지난번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러 또 몇 년 동안 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학습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일부러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2, 3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한 1년 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더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말로 뒤통수 맞을까봐.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때 오신 고객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책 사인을 받으시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님, 근데 사람들은 연준이 2023년도 넘어가야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연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연준에서 예전에 무슨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안 지킨 적이 많나요? 안 그러면 왜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믿어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마치 연준이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뒤통수 팍 때려버릴까봐 미리미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 때 2013년, 14년대 시장이 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알아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막 이런 거를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번엔 연준도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제롬 파월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려주겠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말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는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스러운 구간이 지나간 한두 달 정도 그 기간이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장기금리가 막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데도 금리가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믿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보면 FOMC 어제 또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금리가 어쨌든 2, 3년 후에 결국 올린다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제롬 파월이 말한 그런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둬서 지금 추정해 보면은 한 1, 2년 동안 주어지는 기간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뭐 평균적으로 2% 그래서 에버리지로 바뀌었다, AIT로 바뀌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땐 사실 시장이 좀 환호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의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제 그저께 FOMC가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시장에서 좀 커다란 단서가 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왜 그게가 단서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주 전부터 장기금리가 커다란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질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날짜로 봐도 1.5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얼마 전에는 2.0을 바로 갈 거라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1.5에서 1.6을 유지하는 것들은 사실 시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고 저희가 들은 데이터로 봐서는 그 금리에 대한 숏 커버, 그러니까 숏 투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갈 거란 투자가 4월 초만 해도 전체 이 투자 중에서 옵션 투자 중에서 20% 이상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반대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주 반 전에 제롬 파월이 워싱턴의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연설을 했는데요. 요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테이퍼링을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 테이퍼링을 한다면 2013년도처럼 할 거다. 라고 말해준 게 사실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고 시장이 제일 걱정했던 애매한 것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어떠냐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버냉키가 사실 그것 때문에 경질됐어요. 아, 맞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할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매달 100억씩 줄여가는 아까 채권 매수를 줄여간다고 했는데 그 일이 시작됐고 이 사주던 그걸 다 끝내고 나서도 실제로 금리를 올린 건 1년 뒤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2013년도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날짜를 좀 따져보면 어떠냐면 테이퍼링을 이제 고려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언제 나올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말한 걸로 보면 미국 국민이 75%에서 80% 정도 백신을 맞게 되면 이때 연준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6월 FOMC나 뭐 이런 6, 7월쯤에 테이퍼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걸로 만약에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올해 말이 가서야 요즘 채권 얼마나 사고 있냐면 연준이 한 달에 1,200억씩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2013년도처럼 100억씩 줄인다고 하면 올해 말부터 시작해도 거의 내년 말이 돼야
그 채권 매입이 줄이는 게 끝나게 돼요. 네. 그러면 2022년 말이 될 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금리를 올렸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023년 하반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구체적인 이런 스케줄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일은 사실 그렇게 빨리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금리가 좀 진정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말씀나눈 것처럼 혹시라도 나만 모르고 있을까 봐.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단서들을 갖고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감안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우려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예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얘를 살리기 위한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제 경기를 살려놨다라고 보여질 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시장의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통 드리는 그 시장 사이클, 뭐 계절, 사계절 사이클 같은 걸로 말하자면 유동성 장세의 다음 장세가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 실적 장세는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때니까 아마도 지금은 저희의 그런 걸로 보면 봄과 여름 차이 정도 아니면 초여름 정도 요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그 계속 수정을 내놓을 정도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딱 지금 계절이랑 똑같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던데. 아,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놀금리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럼 지금 주식시장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임하셔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미리 걱정했던 게 금리 그런 스트레스가 나타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인플레이션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사실 시장을 아시다시피 누르는 왜냐하면 이런 건데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게 있어서 비용과 같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용이 올라가면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1% 비용이 증가할 때 2% 그 2배 이상인 2% 이상 이익이 증가할 때는 이거는 비용을 하고도 성장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장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적 장세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실적 장세를 기대하고 오히려 실적 장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는데 더 시간을 쓰시는 게 실적 장세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실적 장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을 풀어서 나오는 실적 장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이 다시 또 창출이 돼서 나오는 맞습니다. 2차 실적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돈 풀어서 나오는 실적 장세 아닌가? 아직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앞에까지 단정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 뭐냐면 확인하고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시장을 보고 있다가 어떤 게 확실하게 그런 사인을 보이면 그때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장세에 들어갔어도 아직 초기에 유동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탄력으로 나오는 실적일 수 있으니 실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건지를 관전 포인트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고용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책에도 다뤘지만 사실 고용은 사실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까지 확인하면 너무 확실하게 확인한 게 돼서 그 앞에 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시장이 정말 지금 경기가 좋아졌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정부의 발표나 중앙은행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누구를 보냐면 저는 기업의 오너들, CEO들이 가장 정확하게 경기를 진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많은 CEO들은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데 늦게 그걸 알아차리면 어떤 위험이 나오냐면 자기가 매달 뭐 15,000개의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갑자기 거래처에서 2만 개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15,000개밖에 만들지 못하니까 뭐 야근을 해서라도 15,000개는 채워주는데 만약에 그 다음 달도 2만 개, 3만 개의 주문이 나올 때 이 납품을 하던 회사의 CEO가 진짜로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수요의 현상인가를 잘 몰랐다면
생산할 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나 여전히 15,000개밖에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 거래처는 한 달 정도는, 그럼 너한테 15,000개 하고 다른 데서 5,000개 해가지고 내가 납품할게 라고 하는데, 두 달째, 세 달째 가면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회사를 거래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 증가거든요. 2만 개, 3만 개를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거래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이 회사는 기존의 15,000개의 납품조차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은 CEO는 주문을 뺏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365일 CEO들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지,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응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행동 플로우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주문이 15,000개가 아니라 2만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야근을 하는 거죠. 두 개 조를 돌려서 네. 일단은 메꿔보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메꿔볼 때 나오는 경제 현상은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으로 갈 때 항상 시그널을 뭐를 보냐면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네. 가는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수요가 쏟아지면, 요즘 리스타킹 네.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나타나면 이 오너들은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뭘 봤냐면, 요즘은 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걸 봅니다. 네. 대출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도장과 같은 게 뭐냐면 기계업종이 가장 좋은 주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CEO가 결정했다면 기계를 들여놓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제조업에서는 어쩔 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계업종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두산인프라코아, 밥캣, 캐터필라 모두 52주 신고가죠.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름의 길목에서 이제 여름이 온다라는 확신은 기계업종에서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그 실적 장세의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더 생산을 확실하게 늘리고 미래를 준비할 만큼 경기가 진짜 강력하게 좋아질 때 기업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투자, 캐펙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7년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업에게 감세라는 혜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기업마다 돈이 세금을 그전까지는 1,000억 내다가 이제부터 200억 내게 된 거죠. 800억이 남을 때 기업이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 기업들이 주로 뭘 했냐면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줬었거든요. 근데 이 행동은 기업이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자신에게 투자해서 더 팔 준비를 해야겠죠. 더 돈 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T 특정 우리가 아는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캐펙스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2017년, 18년의 여름 장세는 아주 짧고 아주 약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실적 장세를 보고 초반이지만 이제 중반 이후를 보려면 캐펙스가 따라주는 실적 장세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3-4달에 걸쳐서 확인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경험해 온 그 시나리오대로 캐펙스를 체크해 보니 이번엔 상당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엄청 이미 따라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업종은 늘 캐펙스가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요즘 우리 반도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나머지 업종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체크하는 그런 업종들의 캐펙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미국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실적 장세는 꽤 길어질 것 같다.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위험 신호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기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오는 신호를 어떻게 또 포착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이 시장의 상승 요인이 유동성이 없고, 그런 다음에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실적이 나오는 거에 이면 안에 이 에너지가 어떤 쪽에서 오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중에서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쪽인데요.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찾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바이든이 100일, 어저께 이제 100일 지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즘 바이든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그가 말을 했던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어떤 연설 중에서 기승전 꼭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런 어떤
이슈에 발표를 할 때도 요번에도 마찬가지 발표를 하면 기승전 한 가지 단어를 꼭 말하고 나서 자기의 논리를 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예. 정말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반도체에 관련된 미 정부가 막 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500억 막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웨이퍼 흔들었다. 이거 보셨잖아요. 네. 이때 처음에 말한 게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중국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오늘 제가 또 하나 이제 세 가지 기회 중에 두 번째 기회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네네.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이 차이나를 말하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 패권에서도 중국을 앞서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서 오히려 테이퍼링 걱정을 하고 엄청난 이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지금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일들은 사실은 미국의 과거와는 없었던 부양 정책의 효과도 틀림없이 많이 좌우하는데 그 부양 정책이 2009년도처럼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금리 정책만 했었다면 지금처럼 힘을 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재정 정책이 주도하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핀셋과 같이 타겟한 곳에다 돈을 바로 넣어줄 수 있는. 네네. 과거의 연준이 금융위기 때 3번의 QE를 하면서도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쏟아부은 돈의 3분의 1만 정말로 경기를 살리는 데 들어가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은행에다가 대출을 주라고 줬더니 우리 위기 터지면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더 안 줘버리는 맞네요. 예. 금융기관 안에 오히려 머물러만 있는 거고요. 이 쏟아부은 분의 3분의 2는 오히려 어디로 올려놨냐? 주식, 채권, 부동산을 올렸는데 이때 올라갈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 웰스 이펙트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갈라놓는 빈부격차를 벌려놓는 일에만 쓰였을 뿐 실제로 경기를 살리는 걸 미약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금리를 9번이나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렸냐면 2.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부양을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 인상을 해왔을 때 그 직전번엔 6.5%까지 올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번에 2.5까지밖에 왜 못 올렸냐? 그만큼 밀어 올리는 힘이 경기를 살린 힘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연준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을 써서 살려내지만 이제부터 이끌어가야 될 건 재정정책이다. 라고 거듭 말해왔고요. 바이든과 궁합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 힘에다가 에너지를 확 밀어줬던 거죠. 그러니 과거에 효과가 덜했던 통화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높은 재정정책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에는 성공적일 거고 그 공급의 이유가 뭐냐? 중국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서 방향성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반도체. 예. 바이든이 명확하게 중국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밀어붙일 거는 반도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에너지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사실 원유기 때문에 오펙이 주도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지 못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냐? 오펙을 잡았죠. 예. 그래서 오펙과 붙어 있었던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셰일을 내놓으면서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원유 생산으로 1등을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에너지 패권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만큼은 미국이 패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주기차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제도를 쓸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 실적 장세가 올 때 반드시 동반됐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러 약세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위험해졌을 때 달러 그렇죠. 강세지만은 그렇죠. 돈을 풀어서 살렸는데 돈을 푼다는 행위 자체는 약세 요인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반응이 제일 좋은 쪽이 신흥국이죠. 그렇죠. 원자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는 이미 불이 붙었고 그렇죠. 두 번째 수혜를 입는 신흥국만 지금 아직은 이제 이렇다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고요. 강세를 지키고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땐 백신인데요. 백신 차별화죠. 뭐냐면 지금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제 뭐 완전 과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특히나 신흥국들은 인도 요즘 사진을 보면 처참할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이 좋아질 때 낙수 효과를 모든 신흥국이 누렸다면 지금은 차별적으로 어떤 나라들,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베트남 같은 백신에 의해서 아직은 아주 망가지지 않은 좀 보존이 된 신흥국은 누리고 있지만 광범위한 신흥국이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백신이고 이게 아마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어떤 시로든 백신이 공급돼서 그렇겠네요. 신흥국도 어느 위치에 가게 될 거니까 저희가 다음번 세 번째 투자 기회는 신흥국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데 요것도 지켜봐야겠고 이거를 확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그널은 어찌 됐든지 간에 환율이라서 달러 약세 혹은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신흥국 관련 ETF 상품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MSCI 신흥국 지수 같은 것들이 ETF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흥국들을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상당히 그 큰 회사들,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 삼성전자 이런 위주로 돼 있는 그 신흥국 지수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성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최근에 금리가 장기 금리가 강하게 올라갈 때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30%에서 40%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는 뭐 그렇게 뚜렷한 어떤 그 뭐랄까 시세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40% 빠지고 나서 10% 정도 올라왔는데 요즘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매달 사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 두 가지는 꾸준히 투자를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보면 위험과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까 여러분들 뭐 차트를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보는데 뭐 지금 회사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이 큰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 기회가 엄청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작년 같은 거에 투자한 게 1000% 종목만 거의 4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훨씬 잘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위기 때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같이 기업을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좀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그거를 사실 또 요즘은 기업에 대한 그 지표들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PER, PBR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시장의 어떤 사이클 내에서 투자할 때 그나마 또 너무 확률이 낮은 시기에는 안 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개인들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주 중요한 팁 2가지 드렸습니다. 위기와 기회 때 나타나오는 징후들 알려드렸으니까 잘 인지하셨다가 다음 투자 때 잘 써먹기 바라시고 기회는 지금 기회니까 다음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 전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금이 오래된 우리의 공감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아주 광범위한 컨센서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많이 높아야 되고 주식은 적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식이 극히 적을수록 이 연금 포트폴리오에는 좋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라고 말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제 뭔가 금융자산으로 뭔가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처럼 연금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금이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은 틀리진 않은데 또 다시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면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저도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이의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면 사실 내 노후를 위해서 넣는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금이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내 돈이 쌓는 돈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후 때 아주 필요한 돈보다 적은 돈만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은 좀 아주 미흡한 상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편상 조금밖에 못 넣지만 최대한 내 노후를 위해서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걸 뭐 완전 그런 어떤 꿈 같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연금을 바라보던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전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네. 자칫하면 그냥 은행 금리만으로 가다가 보면 애들 기르냐고 조금밖에 못 넣었던 돈이 결국 나의 빈약한 노후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떤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사실 일찍부터 연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컨센서스 안에 있는 채권을 많이 넣고 주식을 조금 넣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히 연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도 업종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시장마다 좀 전에는 시장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9년, 10년, 11년에 저희가 10년간 주식 상승률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2011년 기준으로 800%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850%, 800%가 딱 그 2011년 기준으로 1, 2년 만에 오른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엔 0% 이렇게 가다가 딱 1, 2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억하시나요? 차화정 시대? 뭐 알고 계시죠? 그때는 주도업종이 뭐였냐면 차화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도업종은 2, 3년간 진행되고요. 그 주도업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900%, 800% 이상 상승하고 2, 3년간 상승하는 폭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르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연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개별 투자의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우량주를 투자하되 그 시기에 주도 업종을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업종을 투자하자라는 거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연금 안에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도 업종을 뭘로 보냐면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니까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는 사실 미국의 애플, 구글의 시대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그래서 이 인터넷,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얘네들을 저희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업종 투자를 합니다. 업종 투자. 네, 섹터 ETF로.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KRX 뭐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업종을 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거기서 20%씩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투자한 효과도 극히 높으면서 그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높아서 예를 들면 제가 앞부분에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업종을 찍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인텔이 갑자기 난데없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인텔은 지금부터 8개월 전에 파운드리 우리 포기하겠다고 했던 회사예요. 2년 동안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엄청 적정 주가 막 떨어지고 막 투자 의견 떨어져서 인텔이 우리 기법. 근데 8개월 만에 무슨 놈의 회사가 그렇게 뜻이 바뀝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인텔이 등에 업은 그 배경은 뭐냐면 바이든이 반도체를 찍어서 말할 때 국방수권법이라고 정부의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 아예 반도체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즈니스로 보면 나온 사업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연방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 앞으로 한 2년쯤 뒤에는 당장은 인텔이 경쟁력이 없지만 한 2년쯤 뒤에는 아마 미국의 주요 고객들은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TSMC와 삼성의 시대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래서 지금 당장 2년 정도는 그 TSMC는 미국에 얼만큼을 투자할 거냐. 삼성은 이번에도 발표했지만 얼마 투자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거에 의한 득을 보겠죠. 하지만 짧게 잡아서 한 2년쯤 뒤에는 아마 미국의 고객들은 미국 내 회사에게 반도체 제조조차 맡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 보면 삼성과 TSMC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파운드리의 1위, 2위 아니겠습니까?
예, 주요 고객들이 또 미국 고객사들인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년간은 반도체의 수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삼성과 TSMC의 위기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도체 부품주들은 유럽도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고 중국도 바로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고 그럼 미국, 중국, 유럽이 다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면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디라도 팔려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나간 5년 동안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 그런 투자 비율이 투자 이 금액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금 좀 전에 뭐 연금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코덱스 반도체 같은 데 보면 하이닉스 한 28% 들어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한미반도체 아시죠? 얼마큼 올랐는지.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서도 왜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꼭 채권 막 몇십 프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텐데 이런 그렇지만 이제 종목은 좀 어렵지만 이 업종에다 투자한다면 연금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금을 갖고 간다고 할 때 산업 투자를 좀 늘리자. 산업 투자. 예,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반도체 장비 그럼 소재도 물론 잘 되겠네요. 네, 소재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꿀팁을 하나 얻었네요. 이쪽 관련 ETF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 연금 사실 이것도 준비하려면은 사실 이게 몰라 일반인들이 물론 자녀 견적도 어렵지만 이게 자산 배분할 때 연금에 또 이렇게 넣는다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내가 금액 비중에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액으로 당연히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로 나누는 게 더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30은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연금에 넣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돈이 더 크고 연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의 이런 배분 비율을 좌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은 누가 뭐래도 위험 관리를 더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나 내년도에 은퇴를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매달 얼마씩 찾아 쓰고 싶다. 그럼 지금 내가 얼마를 만들어 놨으니 얘를 갖고 매달 얼마씩 찾아낼 수 있는 돈을 운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쪽으로 말하면 비율의 어떤 부분보다는 주로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 이전에 뭐 40, 50, 뭐 60까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요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어는 핵심이고 세틀라이트는 위성이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코어 자산을 비중을 늘리는 거죠. 70%, 80%는 아예 좀 안전한 걸 하고요. 10%, 20%, 30% 요건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 세틀라이트 위성 포트폴리오는 적극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터 투자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안전하게 운영하는 70%, 80%의 이 자산은 사실 20%, 10%가 아예 없어져도 나한테 중요한 자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거고 20%, 30%가 10%가 아니라 한 20%씩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영향은 있기 때문에 합쳐서 6%를 내게 되는. 그러니까 7, 80%를 안전한 걸 하면서도 20, 30%를 적극적인 투자를 같이 하는 이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는 연금 같은 포트폴리오에는 아주 좀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뭐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면. 저는 이제 투자란 말이 너무 가까운 직업을 오랫동안 한 25년 이쪽 시장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자원사에서 고객들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란 말보다는 전 자산 관리란 말을 더 좋아하고요. 너무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회적인 성공, 그 다음에 상당한 수익률 위주의 개념을 떠올라서 그 말 자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자산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필요한 돈, 40대 필요한 돈, 50대 필요한 돈, 60대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제 기억이 어저께 제가 출판 기념회에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제 회사 근처에 대한투자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투자신탁에 가면은 은행의 광고의 금리가 2배였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신탁 회사를 네네. 저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뭔가 어디를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다, 몇백 프로를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너무 당연하게 제공되어 있는 정보인데 나만 몰라가지고 금리 반만 받고 있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IMF 때 가니까 28%가 뭐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 이런 지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 자산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또 책 읽으시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건 지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다들 성공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추가하신 투자의 시도라는 책이 뭐 소문에는 뭐 수학의 정석 같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분 기초 연구 같은 뭐 기본 서로 네. 투자자한테 많이 읽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초빙해서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